안녕하십니까. 엑스텐 방송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치면 마지막 날인데요.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연말에서 연초에 넘어오면서 올해부터는 좀 투자를 잘 해야지, 내가 잘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요 최근처럼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종목별로 많은 타격을 입는 이런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 약속도 지켜지지 못하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구정을 지나면서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기들이 많이 돌아오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기분으로 저도 방송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끝난 시황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여기저기서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레거시 사스가 이제는 종말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보고서 쭉 취합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맘때가 되면 또 앞을 내다보면서 운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나 혹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오늘도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보면은요, 시장은 월요일 화요일 올라서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하락을 맞이해서 결국은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장세였다. 하지만 종목들 간에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였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떤 종목들은 20% 오르고 어떤 종목은 20%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모멘텀을 다소 상실한 모습이었고요. 금요일날 장 초반에는 1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 해서 기대감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며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서비스 비용의 문제였는데요. 화면에 붉은 경고등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의 월간 상승세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정책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월 20일 혹은 24일, 25일에 판결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신속 구두변론이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는 트럼프 관세 관련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무역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다. 미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내 석유 및 가스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일반 라이센스를 발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베네수엘라에 활동하던 유일한 미국 기업인 쉐브론뿐만 아니라 쉘, BP, ENI, 랩솔 등 유럽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투자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돋보이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였죠. 캐터필러의 주가는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광산 및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최대 기여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로서의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테크 분야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시스템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AI 행동 패턴에 관한 것인데요. 덴버의 엔지니어 스콧 샴보가 겪은 사례를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AI봇이 제출한 코드를 거절하자 이 AI봇이 1100단어에 달하는 장문의 블로그를 생성을 해서 그를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를 향해서 위선자, 편파적이라는 감정 섞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적대적인 태도의 톤을 보였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도 사람에게 불만은 토로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 심각한 리스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I가 자율적으로 코드를 제출하고 거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등 자율성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 개인에게 명예훼손 등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현재 AI 기업 내부 직원들조차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로봇한테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인데요. 터무니없다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미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도어대시, 그리고 유통 공룡이죠. 월마트와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기술의 급변 속에서 중심을 잡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가 그래프 몇 개 보시겠습니다.
지난 24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죠.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내려와 있는 소프트웨어의 대장 아도비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또 지금 과거 3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고점을 찍고는 한 고점에서 3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시죠. 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난 11월에 고점을 찍고 또 많이 내려온 주식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팔란티어입니다. 40% 정도 고점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래프 또 하나 보시죠. 와, 진짜로 고점을 또 찍었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독입니다. 47%가 고점에서 빠져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또한 그래프 보시죠. 자, 여기도 고점 찍고는 와, 진짜 많이 내려와 있네. 이게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45%가 고점에서 밀려 있습니다. 또 저희 포트에도 있죠. 지난 8월에 9월 말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해서 고점 찍고는 지금 현재 고점에서 85%까지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한, 즉 상장 초기 때 시초가보다는 75%가 내려와 있는 종목입니다. 피그마입니다. 저희 엑스텐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자, 방금 전 보신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신문이나 그 증권회사의 자료를 보면은 사스의 종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몇몇 개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하락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스 기업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본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텐도 사스의 기업인 피그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포트를 보며 진짜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피그마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가 더 크다 하는 게 이제 보이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피그마의 미래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프 보신 대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리 이슈나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기저에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방아쇠는 지난 1월 30일 날 당겨졌습니다. 엔솔픽이 클라우드에 플러그인을 출시하면서 단 200줄의 코드로 법률 계약서 검토와 NDA 분석을 자동화해버렸습니다. 주니어 변호사나 고가의 법률 사스가 하던 일을 AI가 순식간에 대체했습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칠 만에 주요 사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3천억 달러가 증발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스 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위협은 실질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는 최근 AI 도입으로 인한 효용성 증대를 근거로 파트너사에 감사 수수료 14%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I로 더 빠르고 싸게 일하게 되었으니 예전만큼 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는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해자였던 가격 결정력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와 핵심은 챗봇이 아닌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AI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합니다. 인간 개발팀이 1년 동안 100만 달러를 들여야 할 프로젝트가 16개의 AI 에이전트 팀은 단 2주 만에 비용은 고작 2만 달러로 완수를 합니다. 50분의 1의 비용으로 동일한 결과를 내는 이 압도적인 생산성 격차,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AI와 지금의 에이전트가 다른 점은 바로 기억력과 이해력입니다. 최신 AI 모델은요, 5만 줄이 넘는 코드를 한 번에 기억합니다. 마치 시스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시니어 애널리스트처럼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듯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AI가 단순 보조를 넘어서 전문가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변화는 말단 사원뿐 아니라 둔간 관리자 계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라쿠텐 사례를 보시면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티켓을 발행하고 코드를 작성하고요, 심지어는 적임자에게 업무를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가 하던 업무 배분과 진척도 관리를 AI가 수행하게 되면서요, 기업 조직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소프트웨어 구매의 시대는 가고 제작의 시대가 왔습니다.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기자가 단돈 15불과 1시간 만에 상용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툴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필요한 도구를 AI를 시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누가 비싼 월 구독료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겠습니까? 도구의 민주화는
기성 사스 기업들에게는 재앙과 또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사스 기업들의 성공 공식은요, 좌석당 과금이었습니다. 즉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요, 각 직원들마다 돈을 내고 썼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구조였죠. 하지만 AI 에이전트 한 명이 직원 10명의 몫을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10개의 좌석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개만 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료 계정의 수가 줄어든다. 그럼 기존 사스 기업들은 매출이 그대로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살생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로 좌석당 과금을 하는가, 즉 유저당 과금을 내는가 하는 기업들이고요. 둘째는 AI 에이전트가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독점 데이터 없이 단순한 워크플로우만 제공하는가, 즉 업무적 해자 없이 그냥 단순한 컴퓨팅 파워만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사스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AI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미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의 선행 주가 매출 비율을 보면요, 9배에서 6배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저평가가 아닙니다. 성장 둔화와 마진 압박을 반영한 가치 재평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소프트웨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을 벙커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창작물의 본거지인 아도비, 제품 결정이 일어나는 협업 공간 피그마,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제하고 데이터를 운용하는 OS인 팔란티어가 그 예입니다. 진짜 작업이 일어나고 독점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플랫폼만이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대했던 주가는 많이 낮아져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확실한 승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자는 사스 기업들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일을 하려면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 밥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독점적 생태계를 구축한 엔비디아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추격하는 AMD, 대체 불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이들은 AI 혁명의 가장 기초적인 수혜자라고 하겠습니다. 뇌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뇌가 제 기능을 하려면요, 혈관과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벅먹 현상을 해결할 네트워킹의 강자 브로드컴입니다. 폭발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 모든 칩을 만들어내는 TSMC, 이 연결과 생산의 밸류체인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사스 구독료가 줄어든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기업들이 자체 AI 에이전트를 돌리는 순간 그 비용은 고스란히 클라우드 사용료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의 땅 주인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사스의 몰락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덕에 더 큰 임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AI는 뜨겁습니다. 고성능 GPU가 뿜어내는 열을 식히고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및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버티브 홀딩스와 같은 기업은 AI 시대의 물리적 백본 역할을 하며 필수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없이는 소프트웨어 혁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은 퇴근하지만 AI 에이전트는 24시간 쉬지 않고 시스템을 드나듭니다. 이는 보안 취약점이 24시간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들지 않는 AI 에이전트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AI 밖에는 없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같은 AI 기반의 실시간 보안 관제 능력을 갖춘 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보안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정리한 투자 정사진입니다. 단순 UI만 제공하거나 좌석당 과금 모델에 의존하는 레거시 사스 주식은 과감히 매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반도체, 인프라, 보안, 그리고 독점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구조적 성장주를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AI 혁명기의 생존 포트폴리오인 것입니다. 도저히 보유 중이신 사스 기업 매도를 못하시겠다면 적어도 30%에서 50% 정도는 꼭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그 매도한 자금은 반도체, 인프라, 보안, 그리고 독점 플랫폼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행히도 피그마는 협업 플랫폼이라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이를 인정하는 때가 꼭 올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최고점을 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포지션을 자꾸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프라, 보안, 독점 데이터 이런 쪽으로 조금 이사를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붕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낡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더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함입니다. 자본은 이미 비효율적인 사스에서 에이전트 인프라라는 구조적 승자에게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 변화와 파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AI가 진짜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기회도 주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이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취할 건 취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전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백두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줌을 통해서 저희 고객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과연 펀더멘털이 맞느냐, 기술적 분석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고 싶다 하면 펀더멘털이 맞는 거고, 매매 시점을 찾고 싶다 하면은 기술적 분석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2026년도 시장에서 승리하는 해법을 한번 찾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따지는 펀더멘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언제 살 것인가. 이는 시장의 심리와 가격 행동을 읽는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통합해야 할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을 잘못된 시점에 사면 고통받고요. 나쁜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면 운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펀더멘털의 기초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에 수렴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죠. 2026년 현재 미국 시장의 섹터별 주가 수익률은 기술 섹터가 평균 3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는 19배 정도 되는 거죠. 이는 시장이 기술주의 성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ROE, 부채 비율 같은 지표를 통해서 숫자가 증명하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의 첫째 일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가장 정교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현금 흐름 할인법, 즉 DCF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자산 가격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수준이죠. 주식시장의 자기자본 비용은 약 8%에서 8.6%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 할인율을 이해해야만 적정한 주가를 산출할 수가 있다. 이런 공식들이 있는 것이죠.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임은 공식을 2026년 버전에 맞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공식의 분모인 Y는 현재 AAA급 회사채 수익률이 5.35%가 대입이 됩니다. 아무리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라도 금리가 높으면 적정 주가는 낮아진다는 게 공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거시경제, 특히 금리 상황을 무시한 가치평가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러하기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팩터는 금리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이 오르내릴 때마다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금리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리라는 것은요, 결국은 돈의 값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가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차트의 캔들은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같은 신호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적 패턴인 VCP, 변동성 수축 패턴이죠.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한 후 조정을 받을 때 변동폭이 25%에서 15%로 줄고 8%로 점점 줄어드는 그 모습입니다. 이는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고요. 거래량이 마르면서 매도세가 소멸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바로 이 변동성이 가장 좁아진 구간, 즉 피벗 포인트가 우리가 노려야 할 최적의 매수 타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 분석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며 그 핵심은 손익비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1의 위험을 감수하고 3의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8% 손실 구간에서 칼같이 손절매를 하고 수익은 15%에서 30% 이상을 기대하는 전략. 진짜 말은 쉽지만 진짜 행동하기 어렵고요. 변동성이 커질 시기에는 계속해서 로스컷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고빈도 매매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요. 짧은 분봉보다는 일봉이나 주봉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워렌 버핏이 있고요. 기업의 해자와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투자의 연평균 19.8%의 수익을 낸 오바마의 해인입니다. 반면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인 짐 사이먼이 있습니다. 오직 수학적 패턴만으로 연평균 66%라는 경이적인 수익을 내신 분이죠. 이 대조적인 사례가 주는 교훈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향은 어느 쪽입니까? 현대 투자자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이죠. 분기 및 연간 이익이 20% 이상 성장하는 펀더멘탈 우량주를 고르고 신제품이나 신고가 같은 모멘텀이 있고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 투자를 해라 하는 건데요. 시장 정체가 상승세일 때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산 배분은 코어와 세틀라이트라는 전략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산의 70%에서 90%는 S&P와 같은 대형주 혹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코어에 두고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십니다. 나머지 10에서 30%는 위성자산으로 개별 성장주, AI 테마주, VCP 트레이딩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엑스텐의 포트도 보면은 대형주들이 많이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소형주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2026년 현재 시장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해가 뜨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으로 중립기조로 전환돼 있고 GDP는 2.25%를 견조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6%로 안정을 찾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성장주 투자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시장에 주도할 핵심 테마는 여전히 AI입니다. 과거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의료 등 산업 전반의 응용 분야로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7,80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닌 숫자가 찍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 트레이더의 82%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분석 기법의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오류에 있습니다. 익절을 너무 빨리 하고 손절은 너무 늦게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이죠. 분석보다 중요한 것은 이 탐욕과 공포를 통제하는 심리입니다. 심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본보호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7에서 8% 손실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 약속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둘째,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가짜다. 스마트폰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감정이 아닌 여러분이 세운 원칙과 시스템을 믿고 따르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거는 이유 불문 7에서 8% 손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백두산 방송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15% 정도 혹은 20% 손실까지도 룸을 주시는 게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때는 7, 8% 혹은 5%의 손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바케로 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오늘이 사실은 음력으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 투자 로드맵을 4단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숲을 보십시오. 현재 금리 사이클은 안정기이며 경기 침체 신호는 없습니다.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에 타당한 시기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이제 숲을 보셨으면 나무를 보셔야죠.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특히 AI 도입으로 마진이 개선되고 이익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을 선별하십시오. 패그 지표 등을 활용해서 지나친 고평가 기업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업도 하락 추세에 사면 안 됩니다. BCP 패턴이나 컵앤핸들 같은 견조한 조정 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보십시오. 펀더멘털은 무엇을 살지 알려주지만 기술적 분석은 언제 사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산을 지키십시오. 코어와 세틀라이트 비율을 유지하면서요. 매수와 동시에 손절가를 설정해 보십시오. 주가가 오르면 손절가를 본전 이상으로 올리는 트레일링 스탑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펀더멘털 분석은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되어야 하고 기술적 분석은 시장을 이기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 눈이 아닌 양쪽 눈을 모두 뜨시고 2026년 시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설날 전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시장에 대한 얘기 원론적인 말씀 좀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설날인데요. 제가 오후 늦게 좀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설날인데요. 제가 오후 늦게 좀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투자에 대해서 관가하기 쉬운 과연 왜 투자를 하는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행복한 설날을 맞으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